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6장 인적자본 중에서 11절에 사내훈련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같이 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을 때 이제 학교 교육 훈련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직업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사내훈련, OJT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인적자본 투자 중에서 한 가지 측면, 학교 교육 수준의 결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학교 교육 수준을 얼마나 할 것인가, 고등학교 졸업할 것인가, 대학까지 갈 것인가, 그 얘기를 살펴봤는데 근로자 대부분은요, OJT 이렇게 나와 있죠. 사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마친 다음에도 인적 자본을 쭉 축적하게 되네요. 그래서 OJT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OJT 투자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학교 교육과는 달리 코어 직무와 관련한 굉장히 다양한 정도의 서비스와 무슨 투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비서는 워드 프로세싱 기술을 배우고 변호사는 법정 경험을 쌓고 자산관리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보고 정치가는 실패한 정책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분명히 OJT는 근로자의 인적자본 축적의 중요한 요소로서 근로자의 인적자본의 최소한의 반을 차지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OJT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너럴이라고 하는 일반 훈련이 있고요. 일반 훈련. 네, 그리고요. 또 다른 훈련은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기업 특화 직업 훈련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그 기업에만 쫙 이렇게 특화된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업 특화 직업 훈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훈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훈련이다 라고 하면 일단 습득하면 요거 만약에 일단 제너럴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모든 기업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훈련이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도 쓸 수 있어요. 모든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타자, 운전, 계산기 쓰는 법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워드죠. 워드. 아니면은 운전이 너무 좀 기초적인 거지만 그래도 뭐 꼭 필요한 겁니다. 계산기 쓰는 법. 글쎄 계산기 뭐 두드리면 되지 않나요? 계산기 사용법 이런 것들이요. 자,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이라는 것은 기술을 배우게 되면 그 기업에서만 그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특정 기업에서만 해당합니다. 생산성이 올라가고 다른 기업에 가게 되면 전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른 기업 그 회사를 떠나면 소용없는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의 예도 노동시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대요. 어떤 예가 있나 봤더니 좀 그래요. 군대에서 탱크 운전하는 법. 아, 그쵸. 이거 그냥 자동차 운전이 아니라 탱크 운전하는 거래. 아니 이거는 사실 뭐 군대에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 삼성전자 가서 탱크를 다룰 일 있겠습니까? 또 특정 조직의 계급적 특징을 기억하는 거. 그쵸. 이것도 역시 군대 조직 같은 거기에서 특정 조직에서의 어떤 계급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특정 조직을 지나가게 되면 빠져나오게 되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OJT는 일반 훈련과 기업 특화 훈련이 섞여 있지만 순수한 일반 훈련과 순수한 기업 특화 훈련을 구별해서 봐야지 그래야지 뭔가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경쟁시장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다음 단락 보세요. 고용관계가 두 기간 동안 지속되는 단순한 구조를 생각해 보고요. 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근데 모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모형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모형에 대한 기본 가정은 두 기간만 존재한다고 할게요. 두 기간이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게 되고 첫 번째 기간에는 총 노동 비용이 TC1달러와 같고 두 번째 기간에는 TC2달러만큼 돈을 쓴대요. 비슷하게 두 기간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VMP1, VMP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둘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에는 비용이 TC1, 두 번째 기간에는 TC2, 그리고 첫 번째 기간에는 VMP1, 두 번째 기간에는 VMP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번째 기간에 얻게 되는 들어가는 비용과 한계 생산 가치를 디스카운트해서 할인을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타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 식을 한번 보시면 두 기간 동안은 요게 두 기간이 존재하죠. 그때 최적의 고용 수준을 낳는 이윤극대화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비용 측면에서 보면 TC1 더하기 TC2 요거를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VMP1 이거 더하기 VMP2 요거는 1 플러스 R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비용 측면이고 요게 편익 측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밑에 등식의 좌변항은 두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현재 가치. 자, 비용의 현재 가치. 뭐에 대한? 그렇죠. 근로자 고용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로자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의 현재 가치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기업에 대한 근로자 기여의 기업에 대한 누구? 근로자예요. 근로자의 어떤 거기 보시면 기여의 현재 가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여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기여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가 같을 때가 최적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등식은 임금이 한계 생산물의 가치와 일치하는 조건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디스카운트하는 현재 가치로 나타내는 것 똑같습니다. 기간을 길게 하게 되면요. 유사한 조건에서 고용 비용의 현재 가치와 그리고 한계 생산물 가치의 현재 가치가 같아져야 된다. 일반화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별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TC I다 해가지고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I까지. 뭐 I는 뭐 지금 당장 해도 되고 0이라 해도 되고 N기까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편익도 마찬가지죠. VMP I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R에 I는 0부터 N기까지 뭐 이렇게 해서 쓰셔도 돼요. 이게 뭐 일반화해서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는 상황에서요. 자, OJT가 첫 번째 기회만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만 훈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여기요. 이게 제 1기잖아. 얘가 1기고 얘가 2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만 거기 비용이 들어가요. H달러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비용이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자, 오른쪽에 거기 보시면 훈련 비용이 거기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여기에 맞춰서 쓰면은요.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임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총 비용은요. 훈련 비용 H와 훈련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W의 합. 그러니까 원래 W1 임금을 지급했는데 훈련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제 1기 때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고요. 2기 때는 임금 얼마 나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랑 우리가 얻게 되는 베네핏은요. VMP1 더하기 VMP2 요거를요. 1 플러스 R로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H가 뭐라고요? 이게 OJT와 관련된 훈련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훈련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반 훈련의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확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의문, 질문 한번 보시면 일반 훈련과 관련된 훈련 비용 요거 H예요. H. 부담은 누가 하지? 이거요. 부담의 주체는 누구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모든 훈련이 다 일반 훈련만 있다라고 합시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근로자는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모든 기업에서 VMP2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게 되면 VMP2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VMP2와 같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한다. 왜요? 아니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훈련을 제공했던 기업들도 그들과 같이 VMP2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야, 나의 생산성은 올라갔는데 왜 그 생산성에 버금되는 임금을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요. 우선 첫 번째 다시 볼게요.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H를 투자해서 비용을 투자해서 자 일반 훈련을 받게 되면 OJT를 받게 되는 거예요. 훈련 시 자 VMP2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고 그냥 여기서 스토리는 뭐야? 그렇죠. 나의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W2도 상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 직원을 훈련시켰는데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간 만큼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 직원은 우리 회사를 떠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그 결과 방정식 위에 있는 식은요. 다음과 같이 단순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식에서 보면 얘가 올라가요. 생산 가치가 올라간 만큼. 그러면 이거는 같은 크기만큼 제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동시에 같이 삭제가 되는 거야. 얘랑 얘가 어차피 같으니까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어떻게 우리가 되냐면 첫 번째 기에 제공되는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근로자가 이만큼의 가치를 창출했잖아요. 거기에다가 훈련 비용만큼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거기 6-23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의 임금은 근로자 최초 한계 생산물의 시장 가치에서 훈련 비용을 뺀 것과 같다. 자,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훈련 기간 동안에 낮은 훈련생 임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임금은 자신의 가치보다 자신의 생산성과 관련된 한계 생산 가치보다 훈련 비용을 감안해야 되니까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 수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에 거기 보시면 근로자는 훈련 이후에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임금도 올려서 받을 수가 있어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정리의 결론, 임플리케이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경쟁시장의 기업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 때만 일반 훈련을 제공한다. 그래서 경쟁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시장의 기업은 거기 일반 훈련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한다?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훈련과 관련된 훈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요? 아니 기껏 자기가 훈련 비용을 대줬더니 근로자가 생산성이 올라갔어. 그래놓고 우리 회사에서 남아주세요. 싫어요 하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2기의 근로자가 자신이 일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H당초 안 해. 네 돈 들여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세요. 더 낮은 급여를 받음으로써 일반 훈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근로자의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가 있어? 이런 경우에요. 초기에 1기에 자기의 한계 생산 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수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니? 얘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공식 견습 프로그램에서 훈련생이 훈련 기간 동안에 인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낮은 임금을 받고 인턴 기간에 낮은 임금을 받는 거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이 완료된 이후에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흔하다. 거기 밑에도 있습니다. 병원의 인턴, 이미 의학사 학위를 받더라도요. 실습 기간 동안에는 낮은 급여를 받고요. 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사가 여러분 되신 다음에 수습 기간엔 낮은 임금 받으면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금을 낮게 받고 인턴 후에 훈련을 마친 다음에 급여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어떤 기업이 직원이 MBA 프로그램에 등록할 때 학비를 내준다는 식으로 일반 훈련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많은 이가 이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기업이 MBA 과정에 이거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고 할게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야. MBA 보내줄게요. 우리 회사에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은 직원들이 이제 신입사원들이나 직원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많은 근로자가 이 기업에게 무료로 일반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업은 근로자가 학위를 받은 다음에 법적으로 붙잡아 둘 수 없어. MBA 미국으로 MBA 하버드 대학 MBA를 밟고 왔어요. 야, 우리 회사에 너 남아있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계약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돈을 몇 배 이상 뱉어내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을 걸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법적으로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훈련 기회를 통해서 무상으로 혜택을 누리고 난 뒤에 새로 얻은 기술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기업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배신을 때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갈 것이다. 따라서 일반 훈련의 비용을 지불하고 난 훈련 이후에 급여를 올려주지 않은 기업은 훈련생들이 거기 나와 있는 초과 공급되고 근로자들은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기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기업은 취할 수 있는 모든 결과 중에서 그러니까 MBA를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이 기업은 호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존재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요, 맨 마지막에 빠르게 이런 걸 깨닫게 돼. 뭐야, 지원해줬더니 단물만 쪽쪽 빼먹고 그 다음 딴 데 가는구만 해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MBA 이런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업은 없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아예 그냥 급여를 낮춰서 훈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 그러니까 맞아요. 기업은 일반 훈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요. 비용을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누가 부담한다?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지금 일반 훈련 비용과 관련된 부담 주체인데 두 번째는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의 비용이에요.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의 비용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직업 훈련의 비용. 네, 이거는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요거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첫 번째 줄 볼까요?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통해서 얻은 생산성의 향상은 이거는 뭐라고요? 근로자가 이 직장을 떠나버리면 이거는 근로자가 이직하게 되면 생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직 시 훈련의 효과는 사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결과 근로자의 외부 임금은 훈련과 독립적이며, 그러니까 외부 임금이 뭐예요? 근로자가 여기서 이 회사 안에서 이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기업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훈련이 얘가 이직을 하게 되면요, 그게 외부 임금이라고 돼 있어요. 외부 임금은 거기 나와 있는 이 훈련을 제공한 기업 바깥쪽에 있는 다른 기업이 기꺼이 제공하려는 급여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 제공하려는
하려는 어떤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임금이 다른 기업이 제공하려는 급여 임금이 훈련과 독립적. 그러니까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이 임금은 여기랑 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훈련을 받았어.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의 효과는 요 기업 내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죠. 독립적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독립적.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외부 임금, 이 기업 떠난 밖에 있는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훈련을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는 거야. 탱크를 잘 조정하든 안 하든 아니 그거랑 우리 무슨 뭐 사무실에서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업 특화 직업 훈련에 지불을 하고 그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요거 스토리를 가져볼게요. 다음 단락 보세요. 기업이 기업 특화 직업 훈련 비용을 지불할 경우. 자, 우선 첫 번째 기업이 지불하는 경우 할게요. 기업이 부담 시 이 비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기업은 비용을 부담하고 지불하고 이 기업에서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증가했다 하더라도 훈련 이후에 그래서 기간의 급여를 바꾸지 않음으로써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냥 기업이 부담을 했어. 근데 얘가 기업에 남아있어. 그러면 그만큼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MP2가 W2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VMP2가 W2 받는 임금보다 더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훈련을 제공한 거에 대한 수익을 얻게 돼요. 이거 임으로 기업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기업은 수익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나 근로자가 두 번째 기간에 그만둔다고 하면 기업은 자본 손실을 얻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여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여기가 2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1기에 훈련을 받았는데 여기 계속 재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재직하게 되면 기업이 수익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직 시 기업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수익을 획득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근로자가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이직 시 이직을 해버렸어요. 그냥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투자한 어떤 이득을 기업은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면 기업은 수익을 획득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투자했던 자본을 날린다 해서 자본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따라서 기업은 훈련받은 근로자가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지 않은 한 얘가 만약에 이직을 하지 않고 계속 재직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 직원한테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훈련과 관련된 비용을 투자하기를 꺼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아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기업은 언제 부담합니까? 근로자가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할게요. 근로자가 부담 시 이렇게 있어요. 부담 시.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근로자는 훈련 기간 중에서 낮은 급여를 받고 훈련이 끝난 기간에는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 자기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W1 하에서는 훈련 비용을 자기가 이만큼 부담을 하고요. 훈련 이후에는 요 임금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H만큼 내려가고 그 이상을 올라가게 되고요. 하지만 근로자는 기업이 자신을 두 번째 기간에 고용할 것이라는 뚜렷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 자기가 열심히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한 거야. 자기가 훈련 비용을 댄 거야.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훈련 비용을 대서 이게 쫙 있어요. 훈련을 받았어. 첫 번째 기간에 위에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가 쭉 해서 재직 시 하면 근로자는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수익을 획득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기회에 생산성 올라가니까 거기서 수익을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근로자가 여기서 만약에 이직 시, 아니면 이직 시는 아니고 해고 시 잘리는 겁니다. 뭐 이직한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자기가 잘리게 되면은 근로자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예, 맞아요. 높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고 시는 근로자가 이제 자본 손실을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 입장에서 언제 자기가 훈련 비용을 부담합니까? 하면은 역시 안 잘려야 돼. 만약에 자기가 해고가 당하게 되면은 뭐야, 나 기껏 이렇게 조금만 돈 받고 열심히 이렇게 고생스럽게 기술을 익혔는데, 땡큼 오는 기술을 익혔는데 갑자기 잘렸다. 뭐 내가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득을 회수도 못 하고요. 자, 그래서 근로자가 만약에 해고된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에게 해고 시 왜 근로자는 손실이 됩니까? 하면 거기 보시면 다른 기업에게는 저기 나와 있는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이 무용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무용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투자 비용을 다 상실해서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 기업 특화 훈련에 투자합니까? 자기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뭐야, 근로자가 교육을 받고 떠나가 버리면은 나만 손해네. 근로자가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교육 훈련을 받았는데 해고되면 나만 손해네. 둘 다 꺼려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다음 줄 가보세요.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네, 거기 보시면 기업 특화 직업 훈련에 투자를 꺼려 합니다. 기업 특화 직업 훈련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이해 가시죠? 투자를 꺼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거 좀 세게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묶을 수 있는 계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누구도 꺼려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솔선수범해가지고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경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둘 다 이제 안 해. 근데 이거는 투자, 직업훈련 관련된 투자 괜찮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해법이 없을까? 곤경이라고 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 그래서 그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결책을 보시면은요. 자, 훈련 이후 급여 조정을 통해서, 그렇죠. 훈련 이후에 급여 조정을 하는 거야. 급여 조정을 통해서 근로자가 그만두거나 기업이 해고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조정을 통해. 자, 기업이 해고하면 근로자가 싫어하고, 근로자가 나가버리면 이직하게 되면은 기업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근로자의 이직과 이직 가능성과 기업의 해고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해고 가능성을 이거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근로자가 훈련 후에 W2에 대한 계약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W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외부에서 받는 임금.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떠나면 다른 회사에서 이만큼을 받는 거야. 근데 W2는 내가 이 회사에서 2기에 받는 임금이에요. 근데 내가 생산하는 가치 VMP2보다는 적게 받아.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창출하는 가치보다는 덜 받아. 그래서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내가 이 회사를 떠나잖아요. 떠나면 외부에서 딴 데서 주는 데는 임금이 이거보다 더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러한 계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급여 조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이 100%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야, 너도 일부 부담하고 나도 일부 부담하고 그 얘기야. 요거 의미를 잘 체크해서 정리하면 여기다 쓸게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근로자와 기업이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의 수익을 나누겠다. 기업 특화예요.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했잖아요. 직업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시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혼자 다 해먹는 게 아니라 근로자 너도 일정 부분 갖고 나도 갖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훈련 후에 임금 W2는요. 다른 기업에서 받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높게 되고요. 생산성보다는 높게 되지만 이게 다른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니까 다른 기업에 가면 이만큼의 나의 그 직업훈련 거기 기업 특화 직업훈련 받은 효과가 사라지니까 이만큼밖에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로자는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이 기업에 남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여기를 그만둘 이유가 없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기업은 그를 해고해요. 아니 해고해도 아니 임금을 주는 게 그 근로자가 창출하는 가치보다는 요만큼보다는 그래도 더 얻게 되잖아. 요거는 이제 기업의 이득이에요. 이득. 여기다 뭐 안 써도 되겠죠. VMP2보다 W2 뺀 차이는 기업의 이득이고 W2보다 W 요거 바보다 차이가 나는 거 이거는 근로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근로자와 기업이 다 윈윈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에 모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가 그렇죠. 모두 윈윈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모두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의 수익을 나눈다는 면 훈련 후에 기간 내에 직장 이동의 가능성은 없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보세요. 근로자가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의 수익을 나눈다면 비용도 또한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기업이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수익의 일부만 갖겠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업에는요, 훈련 비용, 훈련생의 초과 공급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야, 내가 30% 낼 테니까 아니면 반띵 할 테니까 아니면 30% 내가 비용 내면 수익도 30%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지원자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저쪽 가서 한번 다시 봅시다. 이쪽 오시면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반 훈련 관련된 것이고 기업 특화 직업 훈련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느 한쪽이 부담을 지기에는 좀 부담돼 가지고요. 어떤 기업 특화 훈련에서 따른 생산성 향상의 이득을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기업 특화 직업 훈련에 몇 가지 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함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줄 볼까요?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이 근로자의 생애 주기 내내 근로자의 임금과 한계 생산물의 가치 간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 표현 잘 봐주세요. 아니, 기업 특화 훈련이 있으니까 내가 생산성을 보인 만큼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미스매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VMPL 요거랑 임금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근로자는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기 때문에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적게 받고요. 그러니까 두 기간이 있어요. 두 기간이 있으면 첫 번째 기회는 한계 생산 가치보다 임금을 더 적게 받고요. 이해 가시죠? 훈련이 끝나고 근로자는 훈련을 제공했던 기업에서 그들의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는 더 적게 받지만 다른 기업을 옮겼을 때보다는 임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기업에서 받았을 때 임금 요거보다는 그래도 두 번째 기 임금이 더 커요. 물론 두 번째 기에서 나의 한계 생산 가치보다는 작지만 이해되십니까? 이 로테이션 이거를 말로 쓴 게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 계약의 결과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사실상 정년이라든가
평생 계약과 같은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하게 되면 얘가 그냥 여기서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년이라든가 아니면 평생 거기 나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얘를 그냥 정년까지 해줘야지 자기네들이 얻게 되는 이득도 어느 정도 생기니까 굳이 자를 필요는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의 두 번째 줄 보시면 투자한 근로자나 기업 모두 고용계약을 끝내고 싶지 않는다. 왜요? 왜 정년이나 평생 계약을 가게 되냐면 모두 고용을 계속하기를 지속하기를 원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누군가가 끊어버리면 그 둘 다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미국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의 이동이 분명하게 되게 많은 노동시장에서도 평생 계약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아니 그 사람한테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시켰는데 본전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이걸 떠나게 되면은 뭐야 맨날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의 개념이 노동시장에 주는 함의는 다양하다. 또 어떤 함의가 있습니까 하면 요거 정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랑 두 번째요. 자, 정년 보장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기업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해서 사람을 잘라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누구를 자를 것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경제 불황에서 거기 마지막 단락 보세요. 누가 해고될지를 결정하는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이 맨 처음 해고되는. 그래서 누가 먼저 해고될 것인가 해고되는가. 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요,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받은 사람은 늦게 해고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수년간 기업에 있었던 근로자는 최근 고용된 근로자보다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업 요 회사에 취업해서요, 경력이 좀 오래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하우가 많아요. 근데 갓 들어온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아직 회사의 문화, 구조, 조정 이런 것들 잘 조직의 구조 이런 걸 모르니까 먼저 그런 사람들이 잘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기업 제품의 수요가 떨어질 때 제품 가격과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경기가 불황이란 얘기죠. 경기가 침체가 되었을 때 침체 시 누가 먼저 그래서 해고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임 근로자는요. 그들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와 급여 간의 완충지대가 있어서 괜찮은 표현이에요. 선임 근로자는 이미 취업한 근로자는 거기 나와 있는 한계 생산물의 가치와 VMPL과 W 받게 되는 임금에서 차이가 있어요. 완충이라는 말을 썼어요. 급여 간의 완충 지대가 있어서 해고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업에 기여하는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완충 지대가 있어서 약간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줄 다시 말하면 기업 특화 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급여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등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임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떨어지더라도 기업은 이 근로자 다수를 해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직원 규모를 줄이고자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 회사에 들어온 사람을 먼저 해고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또한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기업 특화 훈련된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른 직장을 찾을 유인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니 기업 특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딴 데 가서 써먹을 데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고용주를 변경하면 인적 자본 손실을 겪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 특화 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전 고용주가 다시 부를 때까지 잠시 기다려요. 그래서 기업 특화 훈련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딴 데 가봤자 뭐 그러니까 조만간 기다리고 딴 데 취업했다가 계약을 체결했다가 만약에 전 고용주가 다시 와서 일해 주실래요? 했는데 저 죄송합니다. 이러면 아깝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일시적 해고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일시적인 해고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temporary layoff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실업자 중에서 60%는 전 고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업 특화 훈련은 계속 얘기하지만 다음 단락 봐보시면요. 기업과 근로자 짝짓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 기업에만 특화된 거예요. 딴 데 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매칭이라는, 우리 책에서는 매칭을 짝짓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특정 근로자가 직장을 그래서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해서 옮길 가능성은 오래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그만둘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새로 갓 들어온 신입사원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아직 기업 특화 직업훈련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역시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직률이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훈련이 일반적이라면 이직 경향과 근속 연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게 될 텐데 일반 훈련에서 얻은 기술은 딴 데 가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이직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기업 특화 직업 훈련, 그게 거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볼게요. 밑에서 5번째 줄에 일반 훈련에서 얻은 기술은 이동이 가능하며 언제라도 어느 기업에서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속된 기업 내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기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향상될 것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기업 특화 직업 훈련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 이동 간의 중요한 관계는 근로자의 이동을 다루는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기업 특화 직업 훈련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일반 훈련 관련된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1기와 2기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에 해당하는 사내훈련과 연령소득 곡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고 그 챕터 6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